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여러 층으로, 사람들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오는 그 문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강의를 하는 중에 실시간 채팅을 하고 있죠. 실시간 채팅을 할 때 보면은 무조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쁘다, 이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 이런 정말 백해무익한, 좀 심하게 말해서 저걸 말이라고 하는가, 와서 저마다 꼬리표를 달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곳에 선전을 와서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지금 이 네티즌들, 자칭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벌써 3년 넘게 실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쪽하고 무슨 싸움이 될 것이며 무슨 견제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국민입니까? 여러분은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병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병사가 그 꼴이다, 그런 겁니다. 어째서 홍준표 씨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딱 둘로 나뉘어서 홍준표 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러거나, 아니면 홍준표 저거 나쁜 놈이다, 이렇게 둘로 나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알아들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좌파하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은 역시 세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들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이 우파에서 현재 모든 차지하고 있는 터전을 잃고 고작 SNS에 들어와서 발붙이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서 벌써 상당수가 변질이 됐죠. 나름대로 상당한 구독자 숫자를 자랑하는 그 대형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 사실 그들이 단지 유튜버만은 아니죠. 지난 그 총선 때 보면은 정계에 나가려고 직접 움직이기도 했고, 또 그 후보군에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네티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치 세력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단지 자기 장사에만 눈이 팔려서 크면 클수록 거기에 온 우리 국민들을, 또 네티즌들을 자기의 그 영업사원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 뉴스를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걸마인드에 대해서 그 수준을 좀 높이고 정말 이상적인 대한민국 헌법의 이상을 추구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국어와 우리 말, 이것을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다. 공직자 중에도 또 그렇다. 그래서 또 말과 글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죠. 신문 좀 읽어라. 적어도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도, 또 중앙일보도 기획기사 같은 것은 잘 쓰죠. 이 신문을 좀 읽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 안 보고 TV 안 보고 TV가 선전도구로 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나오죠. 그런데 그것도 안 보고 오직 이 SNS만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이 SNS의 수준이 너무나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냥 인기인인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는 전혀 책임감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방송을 할 때 다 시사 문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뽑아놓은 제목을 보더라도 저거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런 제목 뽑아놓고 들어가면 아예 그게 없든가? 아니면은 그냥 마구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나중에 검사 앞에 가거나 법정에 가면 뭐라고 할지 이미 짐작이 됩니다. 그럴 줄 몰랐다. 그거 그냥 돈 벌자 하고 그렇게 했다. 모든 거 팽개치고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벌은 안 받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파다, 보수다, 애국을 한다. 그 바탕에는 품이 있는 인간이 바탕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답게 사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그래도 이 아스팔트 우파에서는 리더감이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 왜 거짓말 합니까? 왜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도에서부터 우파라고 하는 모든 정당들이 이 SNS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살폭탄 조끼를 입혀놓고 있다. 그런 것이죠. 어째서 법에 저촉되는 짓을 하는가? 그것을 해서 자기 자신이 이름을 알리고 정치계에 나가겠다고 하면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죠. 어느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애국이다. 왜? 그 사람이 우파 정당에 있는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게 세일로서 자살폭탄 조끼 입고 행동대원 나가는 사람 자기가 감옥 갑니다. 그러면 감옥 가는 것이 훈장 다는 것이냐?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시사 뉴스를 보고 비판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방송을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뭘 좀 제대로 알고 하자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 보고 온갖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거 문재인 씨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파 세력에게 전혀 데미지를 입히지 못합니다. 단지 우파에 골마터진 한 영역이 늘어날 뿐이죠. 그래서 뉴스를 제대로 읽자. 사실 지난번에 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홍준표 당선자 그들의 그 관계 이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정치적인 분석입니다. 어쩌면은 그것은 아주 대단한 정보라든지 또 이 뉴스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지도 같은 것이 되겠죠.
그것을 방송을 해버린 것은 그것을 보고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것을 손바닥에 놓고 읽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전략 전술을 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긴 미래통합당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바뀐다면 한 단계 점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미래통합당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SNS,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항상 머릿수로 생각을 하죠.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군중의 숫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이쪽에 머리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들 머리도 빈 주제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는 아직 이념이 있죠. 미래통합당이 좌파다 이렇게 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좌파도 아닙니다. 머릿속에 이념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냥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되고 이번에 내가 어떤 당직을 차지하고 그리고 대선에 내가 후보로 나가고 뭐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경쟁이라든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될 것 같죠. 그러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하나부터 열까지 신념과 이념인 것이죠. 강렬한 이념을 가지고 내가 앞에 서서 끝까지 이것을 밀어붙인다. 하다 안 되면 내가 목숨을 던진다. 이제 이것이 좌파들이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은 걸핏하면은 목숨을 내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파 쪽에서는 그런 거 보여준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우파는 목숨을 내건다 하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원래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능력도 안 되면서 이념도 없다. 그런 것이죠.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내 아버지가 하던 데서 내가 물려받아서 또 해먹고 또 그 다음에 자기네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끝까지 붙들고 있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항상 밀어 넣습니다. 머리에 든 것도 없는데 무슨 연구소에 집어넣고 무슨 최고위원 집어넣고 이러고들 있죠. 망하자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라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실은 대단히 자본주의적인 것이다. 경쟁의 결과가 바로 저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뉴스는 읽을 줄 알자. 물론 이것은 우리 우파 국민이라고 할까 이쪽에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좌파 국민이라고 할까 혹은 친여 성향의 국민이라고 할까 그들도 마찬가지인데 거짓말하는 공직자들, 정치인들을 쫓아다니는 그 나라는 필망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지금 억지를 참 많이 쓰고 있죠. 법도 바꿉니다. 있는 법도 안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우파 쪽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선거 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마연에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하고 지적한 것들이 있죠. 그 짓을 해놓고 법을 위반하고도 그냥 버팁니다. 그럴 수 있다. 왜? 민주당이니까. 학위를 공정하지 않게 그 학위를 받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미투 사건이니 온갖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즉시 쳐내는 것이 사실은 30년
좌파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정말 썩어도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되었죠. 위안부 피해자, 그거하고 관련해서도 어떻습니까? 나는 이해찬 대표가 이걸 들고 나와서 마치 편들듯이 미적미적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 더불어민주당 끝났구나. 아니, 마지막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 좀 더 내세울 거, 좀 더 잘해보겠다 하는 꿈이 있다면 그렇게 잘못된 일이 나타났을 때는 망설임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인정할 마음이 티끌만치도 없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막 가자는 거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180석 그거 의미 없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그렇게 모렴치해지고 그렇게 정의라는 것을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게 됐을 때는 지 목숨이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그런 식입니다. 이번에는 그 한명숙 씨를 재심을 하겠다. 어쨌든 한명숙 씨가 나는 결백하다. 그랬다면서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한명숙 씨를 막 공격을 하겠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또 그 사람을 편드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게 그럴 문제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명숙 씨가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는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여성이죠. 한명숙 씨의 사건을 보면은 이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 4월 9일에 시작된 2009 고합 1500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1심 판결입니다. 여기에서 무죄가 나왔고 이 사건의 2심, 이것은 2010 노 1032, 3심 대법원에서는 2012도 1341, 이제 이것이 2013년 3월 14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서는 대충 보고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것이 2011년 10월 31일 1심에서 2010 고합 1046, 여기서 이제 무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3년 9월 16일 2011 노 3260 사건, 이 판결에서 이제 2년 징역이 나왔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2015년 8월 20일 2013도 11650, 여기에서 이제 상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틀어서
그 좌파 정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명숙 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좌파 국민들, 그 국민들이 함께 보고 있다면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가 1심이 무죄면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든 그래서 그게 뒤집힌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뭐 상당히 그 경력이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그게 법원의 재판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사법농단이라고 하죠. 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싶어서 그래서 정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그 정부에 잘 보여야 했다. 그 정부가 원하는 것이 징용공 판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늦게 결론이 나왔으면 하고 있어서 재판 거래를 했다. 사법농단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 와가지고 4.15 총선에서 180석 이렇게 나오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한명숙 씨 사건 이게 1심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 나왔다. 이거 재판 거래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그 박근혜 정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상고법원 차리고 싶어서 그래서 또 사법농단이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참 한 번 써먹고 두 번 써먹고 계속 하는구나. 이게 IQ가 2자리면 이 짓을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적어도 사법농단이면은 뭐 한 가지만 가지고 거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징용공 가지고 거래했다. 그래서 전직 대법원장 집어넣고 뭐 판사들 집어넣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와서는 또 한명숙 씨 했다. 아마 많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관련된 사람 중에 유죄 판결 나온 그 시기에 나온 사람은 다 사법농단, 상고법원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그런 거 가지고 바꿔먹기 하게. 그런데 이제 이 한명숙 씨가 억울하다, 무죄다 이러니까 또 그 얘 박범계 씨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참 박범계 씨 왜 그럽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물론 박범계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뭐 그냥 이제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나서서 설쳤으니까 지금도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적당히 하십시오. 이번에 그 한명숙 씨 그 무죄에서 유죄로 간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막 요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에서 입장문 냈다고 하죠. 그 검찰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뭐 그겁니다. 한명숙 씨가 지금 그 어떤 핑계라고 할까, 계기라고 할까 하는 것이 그 한만호 씨인가 하는 그 이미 2018년에 사망한 그 사람의 비망록이 이제 공개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는 법원의 판결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그 비망록은 이미 1심 재판부터 대법원까지 계속 이것이 증거로 채택이 돼서 사실은 그 당사자가 그 위증의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것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에서 반박을 했죠. 왜냐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유죄가 됐다. 이제 무리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이 위증을 했고 그래서 한명숙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가니까 얼핏 보기에 전형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를 찾고 있는 것인가? 검찰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언론에서는 그 검찰개혁에다가 연결을 하고 있죠. 언론을 보면은 여러 뉴스에서 검찰개혁이다. 이거 한명숙 씨 이 사건으로 검찰을 손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검찰의 손을 떠난 것이죠. 따라서 이 검찰개혁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 초점이 좀 빗나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입장문에서 이것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것이 재심 사건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명숙 씨는 자신의 유죄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을 가지고 다퉈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명숙 씨의 문제는 검찰 수사가 잘못돼서 이제 법원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는 무슨 뭐 따지면 독과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다. 그 단계는 끝났고 이거는 법원에 가서 다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 그 사법농단이다 이러고 있죠. 바로 그쪽인 겁니다. 그래서 재심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법원을 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곁다리로 뭐 공판검사라든지 그때 그 사건에 관여했던 보니까 한 겹쳐서 6명, 7명 정도 되죠. 그 검사들도 분명히 손 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보다 직접적인 것은 이제 법관들이다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 제420조에 그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재심 사유는 좀 같이 읽고 가기로 하죠. 재심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뭐 그 한명숙 씨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겠죠. 이걸 보면 첫 번째, 원 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비망록을 빼앗아 가서 안 보여줬다. 뭐 어쨌다 하는데 하여튼 중요하지는 않죠. 두 번째, 원판결의 증거인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호, 무고로 인해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호, 원 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검찰도 그렇게 봤는데 제5호가 되겠습니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이제 이것을 신규성이라고 하죠. 새로운 이 판결을 하고 그게 끝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거 새로운 거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검찰은 그렇게 하고 안심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좌파 정권, 더불어민주당, 그들이 얼마나 모렴치한가, 그것을 검찰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변죽 울리듯이 여기저기 치고 있죠.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은 자기들이 이 도구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남의 선전선동을 해주고 있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사법농단을 처음에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다가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한명숙 씨 사건을 건드립니다.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을. 물론 이 증거의 신규성 없죠. 한명숙 씨 측에서 모르겠습니까? 그 판결서 보면은 한명숙 씨 그 사건에 변호인들 어마어마하게 들이댔죠. 법무법인이 몇 개입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갔다가 마크를 했는데 유죄 그냥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의 신규성 없다는 거 자기들 압니다. 그런데 그거 왜 꺼내느냐. 지금 보면은 박범계 씨던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이거는 공수처에서 다룰 사건이다. 검찰이 여기에서 좀 긴장을 해야 합니다. 검찰만이 아니고 법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법이 이번 7월 말인가부터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 1호 사건이 뭐냐, 아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공수처법을 가지고 이 한명숙 씨 사건을 갈 수 있느냐. 검사 여러분들 혹시 보고 있다면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공수처법 앞부분에 보면은 그 대상들이 나오죠. 거기에 공수처 안에서 거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검사 있고 경찰 있고 그렇죠. 거기에 법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법관들이 대표적으로 수뢰죄, 뇌물 받고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랬을 때 공수처의 사건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법관들이 그럴 겁니다. 나는 뇌물 받은 적 없다. 그런데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문재인 정권 측의 사람들은 법을 유추 해석, 확장 해석을 해서 사람을 때려잡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직 나한테는, 내 목에는 그 칼날이 닿지 않았다 해서 느긋하게 있는 그런 판사, 검사들,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뇌물이 그 대가로 받는 것이 반드시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죠.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왜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는가? 상고법원이 탐나서, 이 상고법원은 꼭 양승태 대법원장만의 꿈은 아닌 것이죠. 법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법원의 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가로서 가치가 있을 만한 사람들은 고위직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 거래했다. 사법농단이다. 거기에 한명숙 씨 사건이 있다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대가는 상고법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사자들 가장 핵심적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지느러미 끼어서 잡혀 들어간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되지 않는 거, 무슨 장관들 이런 사람들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끌려 들어갔죠. 그거 확장 해석입니다. 리마연에서는 블랙리스트 이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애정도 없지만 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고 비판한 강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들은 법을 확장 해석했습니다. 유추 해석한 거죠. 이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공수처 사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현재 문재인 정권, 지금 문재인 씨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조국 씨 세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로망인 겁니다. 뭐냐? 법관을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을 한번 해보는 거. 법관이 재판을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탄핵해보는 거. 그게 지금 꿈이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법관 출신들 후보자 공천해주고 그랬죠. 이제 이게 눈앞에 있다. 공수처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작동하기는커녕 플랜으로 프로젝트화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길은 보입니다. 옳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위반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법관들, 검사들이 이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오면 역시 지느러미 꿰어서 낚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명숙 씨의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의 또 하나의 큰 사업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명예회복, 자기가 무죄되고 싶다. 물론 되고 싶겠죠. 그거보다도 그냥 무죄되는, 재심 들어가서 힘으로 눌러서 무죄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공수처라고 하는 이 큰 칼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 칼로 법관을, 검사를 한번 썰어보고 싶다. 지금 그런 욕구가 밖으로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제부터는 공수처법도 제대로 읽어보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한명숙 씨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공을 들여서 옛날 자료 찾아가지고 한명숙 씨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때 문재인 씨 옆에 서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차 문 앞에 서 있는 사진
이런 거 싣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때의 문재인 씨, 2015년의 문재인 씨하고 2020년의 문재인 씨는 다르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의 문재인 씨는 한명숙 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가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 문재인 씨가 그 한명숙 씨 끄집어내자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만들고 싶겠느냐. 제 코가 석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는 문재인 씨를 위해서 문재인 세력의 뜻이어서 이게 아니고 문재인 씨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힘자랑이다. 어쨌든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180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겠다. 이러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말리고 싶겠죠.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설치면은 내가 괴롭다. 이러겠지만 이제 문재인 씨 사정 봐줄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 보따리 챙기기에 정신이 없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조금만 영리하다면 문재인 씨의 배가 이미 반 이상 가라앉았다. 저건 거꾸로 떠오를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 꺼내서 보따리 싸는 거죠. 내가 챙기겠다. 이번에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거기 가서 권양숙 여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한명숙 씨가 그랬다면서요. 이거 이야기했다. 나 뇌물 안 받았다. 그런데 권 여사는 어떻습니까? 뇌물 안 받았다고 안 하죠. 권 여사가 뇌물 받았다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떴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하는 한명숙 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언론에 대고 나발을 불어대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무슨 도의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부인, 현직 대통령, 이들에 대해서 아무 의리도 도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무리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읽을 때 그냥 보고 무조건 가서 싸우면 된다. 한명숙 씨 집 앞에 가서 시위하면 된다. 혹시 이런 이야기 할 겁니까? 아니, 한명숙 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문재인 씨 측의 정치인들한테 가서 개별적으로 성토를 할 때는 거기에 그럴 만한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지 공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결코 보수 우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 돌아가는 뉴스를, 이 판세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저 몇몇 전에 뭐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겨우 유튜브 하면서 무슨 대단한 방송사처럼 차려놓고 이야기하면은 그거 듣고 그게 옳다 하고 말을 옮기는데 국민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 그리고 지금 그냥 좌파, 범좌파 정치 세력이 겁을 내지 않습니다. 저들은 까막눈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여기서 자기들의 이익을 찾아먹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그런다 하는 것이죠. 국민이 똑똑해야 한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리마연에서 기껏 한 40분, 1시간 하는 강의, 이것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여기 와서 누구 거 들어라, 누구 거 들어라.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해 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 안에 오류 없이, 사실 리마연에서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 어디에 펼쳐놔도 절대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인간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전달을 할까? 이렇게 매번 준비를 하는데 구제 가능성이 없다고 할까? 수많은 군중들이 쓰레기통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만 하고 뭐 나와서 행동해라. 아니, 이런 법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론적인 체계라든지 하는 거 리마연에서 안 나가면 어디서 볼 겁니까? 나가서 머리띠 메고 시위할까요? 그래서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제발 좀 쓰레기통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같이 공부하고 중요한 거 살피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단련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뭐 얼마가 됐든 자기 인생의 주제자로서 좀 폼나게 살아보자.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아보자. 그런 당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